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초반 싱글맘입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초등딸을 혼자 키우며 친정 근처에 살고 있어요. 사정상 같이 살지는 못하고 따로 살지만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고 사네요. 제가 다행히 나름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아이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헤어질 때 양육비 일시금,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유리하게 받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맞은 경우로 아이 모르게 소가리를 참 많이 했어요. 사기 결혼만큼 사기 이혼도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구독자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이혼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기 본래 목적을 감추고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저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협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웃긴 건요. 자기가 저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져 준다는 식으로 저를 속였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만약 알았다면 절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막막했지만 자기 살면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어쩌나요. 남편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인과응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맞는 게요. 어떤 말이든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말이 에너지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아마 공감해 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은 건축 구조사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일을 잘 알다 보니 연애할 때도 잘 맞는 편이었어요. 서로 가정 형편도 무난하니 비슷해서 결혼할 때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둘이 잘 맞아 보인다면서 아마 잘 살 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첫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아주 큰 설렘은 없어도 무난하게 살겠다 싶었죠.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잘 되어서 둘째 동생은 변호사이고 막내는 간호사로 대형 병원에 근무해요. 장녀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에요.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편이고 어른들에게 잘합니다. 시댁에서 아마 저의 이런 모습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사주니 궁합이니 이런 말 안 믿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최고의 배필이란다. 우리 아들이 네 말만 듣고 살면 평생이 편하다는데 이게 궁합이 좋은 게 아니고 뭐겠니? 아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러네. 우리 아들이 고집은 있어도 네가 살살 구슬리고 살면 말은 잘 들을 애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 어쨌든 나는 너한테 고맙지 뭐니.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 내가 뜻 받아주며 키워서 어느 여자가 비 맞춰가며 살려나 싶었는데 고맙다. 아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걸요. 그 이랑 잘 맞춰가면서 살겠습니다. 어른들 속상하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신부감은 아주 제대로 야무지게 골라왔구나. 혹시 이놈이 힘들게 하면 개의치 말고 다 말해.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하마. 아들 편 안 들고 꼭 며느리 편 들어줄라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죠. 다행인 건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는 저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저 이혼할 때도 눈물로 말리셨고요. 하지만 부부가 갈라서는데 시어머니나 부모가 말린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랑 처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모습이야 남들하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애 잘 되라고 공부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직업 성격상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전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남편은 육아와 살림에는 그다지 도움을 안 주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큰 불만 없었던 건 일단 돈을 잘 벌어왔고 저에게 생활비 주면서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우리 둘째 동생이 로스쿨 다닐 때였는데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 남편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은 아주 든든한 큰 사위로 대접받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셨죠. 제가 결혼하고 3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남편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없는 우리 집에서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해줬어요.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엄마는 사위가 잘하는데도 사위 눈치를 보셨달까요? 아무튼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제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살면서 당연히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시댁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살면서 남편과 안 맞는 점 때문에 싸울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 교육 문제도 서로 가치관이 달랐고 또 결혼하고 나서 안 거지만 남편이 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시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제가 가끔 힘들다고 엄마에게 토로하면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도 박서방만한 남편 없어. 우리 가족 굳은 일 다 나서서 해주고 네 동생한테도 얼마나 잘하니? 응? 말이 쉽지 행동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야. 네가 좀 힘들어도 이해해줘. 원래 남자들 바깥일 하다 보면 집안일 신경 못 쓰기도 한단다. 그래도 딸한테는 돈 안 아끼고 지극정성이잖니. 그럼 된 거지. 그래도 나 정말 애 두돌 때까지 나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다니까. 나도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근데 어쩔 때는 나도 속상해. 일은 뭐 자기만 하나? 애가 병원에 입원해도 출장 가는 사람이야. 이건 뭐 우리 가족 일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 내가 서운할 수밖에. 서운해도 어쩌겠어.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인걸. 아무튼 힘들다고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차라리 엄마한테 얘기해. 집 가까운 엄마 뒀다 뭐해. 아시죠? 애 키울 때 거의 새 돌 때까지는 정말 손 갈 일은 많은 거요. 만약에 가까운 곳에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저 아마 돌아버렸을 겁니다. 시댁은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이 데리고 시댁에 오라는 말보다 어머님이 직접 오시는 편이었어요.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다고 어머니가 1시간 거리 운전해서 저 반찬도 챙겨주시고 애도 가끔 봐주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서운한 거 말하자면 있죠. 간혹 저에게 아이 육아로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살림 가지고 뭐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못 배운 며느리 취급한다기보다는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악의 없이 하시는 말이란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어머니 하는 말씀 거역한 적은 없어요. 그냥 네네 하고 맙니다. 다들 시댁과는 딱 저 사는 정도로 사는 거 아닌가요? 굳이 예전 시어머니 험담할 정도로 저에게 심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자꾸 남편이 미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 돈, 술, 여자 문제로 속 썩이면 평생 간다고 하죠? 엄마는 그런 문제 없으면 남자들이 멀쩡한 거라고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요. 사실 엄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이혼을 생각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연애 때랑 임신 전까지만 해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같이 즐겨 마시긴 했는데 임신 후로 자연스레 술을 끊게 되면서 맨정신에 봐서 그런지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지 남편 술버릇이 정말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고 꼴 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술 때문에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냈지만 직장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벌금도 아주 세게 물었어요. 그때 회사에서도 하마터면 잘릴 뻔했는데 회사 대표님이 남편과 오래 일한 정으로 쉬쉬하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지만 그 뒤로 종종 술 때문에 남편이 속을 썩인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다행히 술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사고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은 여전히 좋아하고 출장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서 가족에게는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가니까 저도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무렵 남편은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여서 나름대로 엄청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면서 남편과 죽도록 싸우던 신혼 때와는 달리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었고요. 저도 4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남편은 이미 40 중반의 나이였어요.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더 살가워지거나 아이에게 다정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니 저도 제 할 일 하고 아이 잘 키우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고 남들처럼 부부지간에 다정하게 지내는 건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친정에는 잘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고맙게 생각했는지. 저도 시댁에 남편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이직하고 나서 그 전보다 훨씬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방 출장도 잦아서 집에는 거의 하숙생처럼 오다시피 하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했지만 일 때문에 바쁘다는 사람에게 잔소리 해봤자 싸울 일만 만드는 거다 싶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스케줄 공유는 해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저에게는 상처였던 일이라 남편이 혹시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거든요. 여보, 당신 바쁜 거야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지방 출장 가게 되면 최소한 언제 어디로 가고 어떤 일정인지 동행은 누구랑 하는지 정도는 미리 얘기해줘. 출장 가 있는데 당신하고 연락이 안 되면 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켜줘. 그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 나랑 연락 안 된다고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어. 나 출장 갈 때 거의 남자랑 가는 데다 저녁 시간에도 술 먹고 그럼 당연히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당신이 안 달라서 막 전하고 그러지만 마. 내가 뭐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 나이가 몇이냐? 이제 쓸데없는 짓 할 기운도 없다. 기운도 없어. 남편 하는 일이 워낙 현장 출장도 많고 업무 강도가 워낙 세다고 들어서 저도 남편이 하는 말 믿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직 후 더 바빠져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줄긴 했지만 자기 말로는 훨씬 버는 돈이 많다면서 은퇴 전까지는 바짝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 저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사실 부부지간에 큰 관심이 없어지긴 해요. 의뢰 연락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요. 다만 술 먹고 예전처럼 사고치는 일만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저는 딱히 불만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고 아이는 잘 크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큰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양가 부모님 무탈하시니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평탄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와지긴 하더라고요. 저나 아이는 무탈했지만 남편에게 큰 탈이 생긴 겁니다. 원래 40 중반 넘어가면 건강이 제일 이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술 때문에 약간의 지방간과 당뇨 전 단계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강 상태이긴 했어요. 운동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하고 온 다음부터 자꾸만 저기압처럼 보이더라고요. 뭔 말을 시켜도 짜증만 내고 한숨을 푹푹 내쉬질 않나. 오래간만에 주말에 집에 있어서 아이랑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하면 가기 싫다고 하기도 했고요. 뭔 일이 있는가 보다 했지만 뭐 회사의 일이 안 돌아가는 건가 싶어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무슨 할 말이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고 그래? 뭐 큰일이라도 난 거야? 밥상 앞에서 왜 그리 초상집 분위기인 건데?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혹시 당신 설마 또 술 먹고 사고 친 건 아니고? 저는 농담 반 섞인 질문을 했는데요. 남편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말았죠. 여보, 나 지금 심각해.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남편 표정이 심각한 거 보고 저도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너무 한숨을 크게 쉬더니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 딸을 위해서도 이게 맞아. 나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나랑 이혼해줘. 갑자기 이혼하자는 소리에 저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인간이 뭔가 감당 못할 큰 사고를 쳤구나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뭔 사고 쳤어? 이혼이라니. 내가 지금 당신이랑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사람 불안하게 말 돌리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어차피 내가 캐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길래 저도 그때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울지 말고 얘기해봐. 사고 친 거라도 내가 일단 수습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게 부부잖아. 그런데 남편이 털어놓는 얘기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글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암이래. 그것도 예후 안 좋은 췌장암. 당신도 알지? 췌장암은 수술도 힘들대.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재검까지 받았어. 설마 싶어서 며칠 전에 병원 다녀와서 정밀검진 해보니까 맞대. 나 어떡하냐 여보. 죽을지도 모른대. 암이라니. 갑자기 암이라는 게 말이 돼? 당신 식사도 잘하고 잔병치레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당신이 췌장암이야? 내가 술을 많이 마시잖아. 그게 문제인가 봐. 사실 얼마 전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몇 번 토한 적도 있고 술도 안 마신 지 꽤 됐어. 원래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 늦은 경우가 많대. 여보, 나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나 몇 개월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변 정리해놓고 싶어. 부탁할게.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 딸을 위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우리 이혼하자. 우리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내 치료비만 할 정도만 남기고 당신한테 줄게. 남편은 자기 병에 가망이 없다며 저에게 이혼하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반대했어요.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야? 같이 병을 이겨내야지. 언제 병원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봐. 내가 당신 배우자인데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의사한테 여러 번 갔어. 병원도 2군데나 더 가봤다니까. 이미 가망 없다 했어. 뭐 말기에 수술도 의미가 없고 원한다면 항암 치료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조금의 삶을 연명하는 게 전부라잖아. 당신이 가서 물어본다고 사실이 바뀌겠어? 희망적인 말 의사는 절대 안 해.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은 나도 의사 만나보고 당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여보, 의사한테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내가 암이란 건 기정사실이야. 나 당신 힘들게 하기 싫어. 당신 암 환자 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주변에서 많이 봐서 알아. 그 꼴 보이면서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암인데 앞으로 힘든 상황 피하자고 이혼을 어찌하나요? 저는 도저히 그런 선택은 못한다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우리 보험도 다 들어놨잖아. 해볼 수 있는 건 나 해봐야지. 이혼이라니. 우리 딸 윤지는 생각 안 해? 당신 정말 이혼하고 나나 우리 딸 안 보고 살 수 있니? 여보, 당신이랑 우리 딸은 내가 죽으면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이야. 죽는 건 나고. 나는 어차피 받아들였어. 항암하고 신약 같은 거 쓰면서 우리 둘이 그동안 모은 재산 탕진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나올 거란 거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마음 굳혔어. 이미 망가져버린 몸 살리자고 허무하게 돈 쓰고 차라리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고 말이야. 나 혼자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참 많더라. 도와줘, 여보.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랑 우리 윤지한테 패 끼치지 않고 혼자 죽는 거야. 그걸 왜 혼자 하려고 해?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 당신은 몰라? 이혼 같은 시답잖은 소리 그만하고 일단 병원부터 가자. 여보, 미안한데 나 이미 여행도 다녀오려고 표도 끊었어. 그냥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해보고 싶었어. 회사에는 조만간 얘기하고 퇴직하든지 아니면 질병 휴직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보, 내 말대로 해줘. 죽을 사람 마지막 소원이야. 난 당신한테 짐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아.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랑 윤지 위해서 내가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주라. 당신이 죽는다는데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오냐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랑 우리 딸을 위해서니?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사별하는 것보다 이혼이 낫지. 이혼하고 바로 얼굴 보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 우리 딸 보고 싶으면 나도 얼굴 볼 거야. 생각할 시간을 줄게, 여보. 근데 나 시간 없는 사람이야. 빨리 결정해줘. 마음 추스리면 생각해봐. 어쨌든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 이 집도 줄 거고 위자료도 챙겨줄게.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라. 남겨질 당신이 아이랑 살 수 있게 해주고 갈게. 당신한테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병명 진단받은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워도 내 남편인데 이렇게 이혼해주는 게 맞는 건가 싶었고 죽는다는 사람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 하나 싶어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번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굳힌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지애미야, 너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한 거 그냥 받아들여. 나는 우리 아들 맘 이해 간다. 아들이 너랑 윤지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게 돈도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하더라. 나도 내 아들인데 이혼하라고 하고 싶겠니? 근데 죽을 놈이 소원이라는데 어쩌겠어. 해줘야지. 어머니, 그래도요. 자기 아프다고 이혼하자뇨. 그게 말이 되나요? 예. 네가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암 환자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나중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애비 간병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결국 저는 어머니 설득에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행 가기로 한 전날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했어요. 그리고 숙려 기간 내내 남편은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정기일에 남편을 받고 이혼 결정되는 날 남편을 봤습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 이혼한다기에 남편 말을 들어주겠다고 한 거지만 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숙려 기간 내내 남편은 저에게 아이 안부를 묻는 연락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혼인 양 너무나 이혼 과정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다는 사람이 뭔가 살이 빠지긴 했는데 예전에 불룩 나와 있던 술배도 쏙 들어가고 뭔가 낯빛이 아픈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당신 지금 몸은 괜찮은 거야?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치료는 받고 있는 거지?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는데 남편이 이러네요. 나? 아프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냥저냥 살고 있어. 당신은? 윤지 잘 지내지? 내가 위자료도 많이 챙겨줬겠다. 당신 직장도 다니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네. 어쩐지 저에게 이혼하자고 할 때와는 묘하게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조금 들떠있는 느낌? 그리고 저와 살 때와는 달리 아프다는 사람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하고 있다는 사람이 머리도 하나 안 빠지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아니야 아프지도 않은데 이혼하려고 거짓말을 했겠나 싶어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엔가 제가 지인으로부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꽤나 있다 보니 이혼 후에는 굳이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남편 아프다는 소리도 저는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만 알고 전부 가슴 아파했고요. 그런데 그 지인이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훈 엄마,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대체 이혼은 언제 한 거야? 지훈 아빠 저렇게 새살림 차리는 거 다 알면서 순순히 이혼해주다니 나 너무 놀랐잖아. 지훈 아빠도 참 애까지 있으면서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처자식 내치다니 나 너무 실망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성엄마? 우리 이혼한 걸 어찌 알고? 게다가 지금 그 말은 뭐야? 지훈 아빠가 새살림? 우리 이혼한 건 사정이 있었거든.
나 너무 지금 황당하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훈 아빠가 여자한테 빠져서 새살림 차린 건 우리 모임에서 소문이 파다해. 남자들은 이미 몇 번 같이 보기도 했다나 봐. 다들 아무 말 안 해도 뒤에서는 말이 많았어. 나도 너무 놀라서 연락한 거고. 지훈 엄마 대체 왜 그렇게 빨리 이혼해 준 거야? 나 같으면 아마 끝까지 이혼 안 해줬을 텐데. 지훈 엄마 정말 보살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전 남편이 새살림이라니요. 지인 말에 의하면 제가 남편 바람난 거 알고 위자료 두둑히 받은 후 헤어져 준 걸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굳이 남편이 쓰던 물건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 여행을 가고 본가에 들어가겠다며 짐을 싹 빼길래 서운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으면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긴 하더라고요. 만나자니까 글쎄 전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새살림 차렸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설마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거짓말한 거니? 대체 뭐야? 아프다는 사람이 저번에 보니까 살도 빠지고 혈색도 좋던데 정말 당신 아프지도 않은데 나랑 이혼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제가 따져 물으니 잠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생각보다 빨리 인정하며 말하더라고요. 벌써 한 거야? 하여간 인간들 입이 문제다 문제. 그래, 이제 뭐 속여도 의미 없으니 말해야겠다. 나 재혼했어. 결혼식까지는 이 나이에 하는 게 우스워서 그냥 이혼하고 혼인신고만 했다. 나도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짓말 좀 했다. 솔직히 말했으면 당신이 이혼해 줄 리가 없잖아? 당신 정말 미친놈이구나. 사랑하는 여자?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처자식한테 거짓말하고 가정을 깨? 당신 정말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좋아. 대체 그 여자 뭐 하는 여자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당장이라도 전 남편 놈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힘을 빼? 미리 알았다고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대신 내가 집도 당신 줬잖아. 위자료도 두둑히 줬는데 더 내가 해줄 게 있나? 당신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알았냐? 나도 이제는 행복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고 싶다고. 평생 돈 벌어오는 기계로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암튼 암 걸린 건 거짓말이었으니까 나 죽을까 봐 걱정은 말아라. 윤지가 나 보고 싶다고 하면 내가 애는 보고 살게. 알았냐? 당신 정말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사람을 농락해? 내가 당신 애 낳고 결혼 생활하며 수고한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자? 당신이 이러고도 천벌 안 받을 것 같니? 천만의 말씀이야. 지훈 엄마, 요즘에는 조강지처 버리고도 다들 잘 살아. 천벌 좋아하네. 그런 거 다 옛말이다, 옛말. 나도 당신한테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거야. 암튼 당신 잘 속아준 덕에 내가 아주 편하게 이혼했지. 뻥인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데. 내가 연기를 좀 잘하긴 했나 봐. 진단서도 위조한 건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암튼 당신도 참 허술해. 앞으로는 이 일 경험 삼아서 애 똑똑히 챙기면서 살아. 남편 놈은 저렇게 저를 비웃더니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잠도 잘 못 자고 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감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상간녀 정체를 파악해서 소송을 할까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저는 부산이었고 남편은 세 살림을 서울에서 차렸더군요. 변호사 동생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가족 모두에게 분노감을 주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아마 꽤나 오래전부터 여자가 있었던 걸로 짐작합니다. 살면서 출장이니 술자리니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 아마 다 이유가 있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으니 아이 앞에서 언제까지고 우울해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얘기도 못했어요. 어쨌든 이혼은 이미 이루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한동안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일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인간이 저에게 집은 명의를 줬고 위자료도 꽤나 챙겨줬으니 그 돈 불리며 살자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몹쓸 짓 한 사람은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딸도 뭔가 눈치가 있었는지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전 남편 역시 한 번도 우리 딸을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그 인간에게 부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요? 가정 다 버리고 여자 찾아 새살림 차린 놈이니 그런 게 있을 리 없겠죠.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준다는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1년이 지나가면서 저도 마음이 점점 편해지더군요. 1년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직장에서 운 좋게 승진도 했고 우리 딸도 건강하고 예쁘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우라가 치미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속아서 결혼했지만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결혼 생활 지속했다면 언젠가는 이혼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혼하기 전 살던 곳에서 친정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가고 예전 시댁에서 혹시나 나를 찾더라도 못 찾게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사한 곳을 어찌 알았는지 예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휴일 아침에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와서 할 말이 있다는데 노인네를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단 집에 들였어요. 1년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님에도 어쩐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폭삭 늙었더군요. 게다가 저랑 그다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이제와 마주하기는 참 어색했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저랑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을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윤지는 잘 지내니? 내가 간혹 연락을 하긴 한다만 그래도 안 본 지 꽤나 오래됐구나. 윤지는 지금 학원 가서 집에 없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뭐죠? 저도 이제 나가봐야 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저에게 입을 여셨는데요. 저는 어머니에게 듣고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랍더군요. 어머니가 참 엄청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너 아직 모르고 있지? 윤지 애비 말이다. 그놈이 글쎄 암에 걸렸어. 아유, 내가 고민하다 너 찾아온 거야. 너랑 이혼하고 새살림 차리더니 몇 달 못 가서 글쎄 대장암 걸려 수술까지 하고 그랬지 뭐냐. 어머니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저랑 이혼할 때 연기 좋았냐며 비웃던 그놈이 암이라니요. 말이 씨가 되고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맞는 소리인가 싶었죠. 근데 저한테 왜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알아서 병 치료나 잘하라고 하세요.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한데 제가 뭐라 도움드릴 건 없겠다 싶네요. 어머니가 왜 저를 찾아오신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남남된 지 1년 넘었어요. 어머니가 아실는진 모르겠지만요. 그 인간이 아프다고 속여가면서 저랑 이혼했고요. 그래, 알아. 내가 다 안다. 근데 얘, 나도 아들한테 속은 거야. 나중에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몰라. 너 찾아오려고 해도 면목이 없어서 못 왔다. 근데 애미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 딸 아빠잖니. 암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라는데 아마 오래 못 살지 싶어. 그래도 나는 해버린 데까지는 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지금 우리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야. 제가 왜요? 사랑하는 남편 새 마누라한테 간병이나 해달라고 하시죠? 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분이네요. 어머니 딸이 저같이 이혼했으면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어쩌겠어. 그년이 암 선고 받자마자 통장에 돈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약은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 못 하겠는걸. 너 이혼할 때 받은 돈 꽤나 된다며. 집도 우리 아들이 줬잖니. 너더러 간병하라는 소리는 안 하마. 돈만 조금 보태줘. 부탁이다, 애미야. 그 인간이 어머니 시켜서 온 거군요. 그럼 제가 직접 그 인간한테 말해야겠네요. 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사정했지만 제가 왜 그 사람 투병하는 돈을 대줘야 하나요?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프다니까 얼굴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꼭 할 말이 있었거든요. 들어보니 이미 발견했을 때 전이까지 있었던 데다 인공항문까지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여자가 같이 살 리가 있나요? 남의 가정 깨가면서 만들 그 성이 견고할 리가 없죠. 돈까지 다 들고 튀었다니 참 꼴이 우습겠다 싶었습니다.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이라길래 일단 예전 시댁으로 가봤습니다. 1년 사이 사람이 어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전 남편은 살이 빠져 있었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저를 보더니만 어색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요. 윤지 엄마 왔어? 내 소식 들었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네. 아마 진짜 당신 말대로 나 벌 받는 건가 싶다. 내 꼴이 우습지? 미리 말해두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온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 죽어가는 꼴 보고 꼴 좋다고 웃으려고 온 거야? 당신은 착해서 절대 그러지 못해. 아마 마음 약해서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지. 지훈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병 걸린 걸로 당신한테 다 갚은 거잖아. 나 죽으면 윤지는 아빠 없는 애 되는 거야, 여보. 나 좀 도와줘, 어? 그 인간은 아파서 다 죽어간다면서도 입만 살았는지 저딴 식으로 짓거리더군요. 당신 참 뻔뻔하다. 정말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다니. 당신 나 속이고 새살림 차린 인간이야. 잊었어? 우리 딸은 이미 아빠 없는 자식처럼 살고 있어. 사랑하는 여자가 돈 가지고 도망가니까 정신 차려지나 본데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도와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이기적인 인간. 나는 당신 내일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도와주는 건 꿈도 꾸지 마. 인과응보인데 어쩌겠니?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저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미처 못했던 말들을 미련 없이 쏟아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차가운 면이 있었나 스스로 놀랄 정도로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거짓말한 거 정말 사과할게. 늦었지만 미안해. 나 아프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 여보. 나 걱정해주던 당신을 버리지 말았어 했는데 나 당신 정말 필요해.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그래도 당신이랑 사는 동안 당신 가족들한테 잘했잖아. 그건 감안해줘야지. 당신이 한 만큼 나도 당신 부모한테 잘했어. 당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용서해? 당신 간병해줄 사람 필요한가 본데 난 못해. 남남끼리 간병은 무슨. 당신 예전에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연기할 때 한 말 기억 안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며? 그리고 나나 윤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이 맞다 그랬잖아. 당신이 한 말이니 기억할 텐데. 암튼 그때 당신이 한 말 잘 떠올려보고 그대로 실천하길 바랄게. 죽을 때 조용히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줘라. 이 쓰레기 같은 놈. 가족 버리고 사랑 찾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천벌을 주는 거야. 어쨌든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 줄 알아. 전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그 말을 던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왔네요. 가끔 사연을 들으면서 저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있다고 한 적 많았는데 그게 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이혼하는 게 맞나 생각했는데 그런 고민을 한 시간도 아깝더군요. 이혼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죽는 사람 소원이라고 해서 뜻대로 해줬더니 결국 그놈도 저런 벌을 받나 봅니다.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랑 행복하게 새 출발하려던 전 남편 놈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로 별다른 소식 없는 거 보니 아직 전 남편 놈이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요즘은 암도 워낙 생존기간이 길어졌다니 아마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애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 변호사인 동생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상간녀 소송이 외도를 안 시점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고 제가 원하면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간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 중이랍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이라니 금방 알아낼 것 같아요. 아마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바로 소송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송 결과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저의 이혼 사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